언니, 왜 안 와요? 혹시 다른 데 다녀요? 정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단골이 말없이 떠났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요.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해야지 욕심을 냈습니다. 가격은 2배로 올렸는데 서비스는 형편없었죠. 커피 한 잔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염색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염색약 쓴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오랫동안 쌓은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루 손님 3명, 통장은 마이너스 65살의 폐업을 고민합니다. 제가 단골들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순이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줬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커트가 몇천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죠. 파마는 10,000원대였고 염색도 10,000원 남짓이면 충분했습니다. 손님들이 가격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머리가 마음에 안 들 때만 살짝 불만을 표하시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용실이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벌써 동네 아줌마들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정숙 언니는 항상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파마 좀 해줘. 언니는 미용실에서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미용실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마치 동네 사랑방 같았죠. 그때는 아줌마 파마가 정말 인기였습니다. 한 번 파마를 하면 서너 시간은 기본이었어요. 파마액을 바르고 롤러를 감고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서로 안부를 묻고 집안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소식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전에 집 아들이 대학 합격했다더라. 진짜 어느 대학인데 좋은 대학이래. 이런 대화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파마를 해드리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손님이 오시면 제가 들은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죠. 그러면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순희 씨가 소식통이네. 우리보다 동네 일을 더 잘 알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가 단순히 머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매주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아줌마들이 몰려오는 날이었어요. 오후가 되면 미용실 앞에 자전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죠. 순이야, 우리 오늘 다 같이 파마해줘. 내일 나들이 가거든. 단골 언니들이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바빴어요. 여러 명의 머리를 동시에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손님들끼리 서로 농담도 하고 제게 인생 상담도 해주시고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을 때였는데 손님들이 진짜 언니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장사할 때는 항상 웃어야 해. 손님이 기분 좋게 가야 다시 와. 그리고 가격은 너무 올리지 마. 동네 사람들 사정도 어려우니까. 정숙 언니가 해주신 조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들었던 말들이 귀에 생생해요. 무엇보다 그때는 손님들이 미용실에 오는 걸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단순히 머리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거였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미용실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파마를 하지 않는 날에도 순이야 차 한 잔만 마시고 갈게 하면서 들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반가웠어요. 미용실이 훨씬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설렜어요.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오실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남편은 주말마다 와서 미용실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오늘 손님 많았어. 남편이 물으면 저는 신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딸 지은이가 어릴 때는 학교 끝나고 미용실로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손님들이 과자를 주시면 좋아라 하며 먹었어요. 미용실은 제 일터였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한 달에 벌어서 가족 넷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골들은 점점 늘어났고 미용실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IMF 시절에도 우리 미용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어요. 비싼 미용실 대신 저희 같은 동네 미용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네 미용실의 힘은 가격이 아니라 정이라는 거려. 손님들과 쌓아온 신뢰와 따뜻한 관계가 진짜 자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중한 걸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 욕심 때문에요. 그 후로도 미용실은 잘 됐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고 매출도 꾸준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60을 넘겼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남편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해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였어요. 그날 저는 딸 지은이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큰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번화한 쇼핑가에 새로 생긴 미용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정말 화려했어요. 세련된 조명 아래서 젊은 미용사들이 손님들 머리를 하고 있었고 대기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참을 서서 그 미용실을 바라봤습니다. 안에 있는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였죠. 제 미용실에 오시는 동네 아줌마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미용실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미용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시내에서 정말 멋진 미용실 봤어. 남편은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본 걸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조명도 멋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손님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남편은 그렇게 대단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미용실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미용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 동안 바꾸지 않은 낡은 의자들, 형광등만 달린 천장, 구석에 쌓인 오래된 잡지들, 갑자기 다 낡아 보였어요. 며칠 후 다시 그 미용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상담받는 척하면서 둘러봤죠. 가격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커트가 3만 원이 넘었고 염색은 1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제 미용실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비싼 가격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미용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뭐가 다른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미용실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물간 미용사 같았어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젊은 손님들도 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만 상대하는 게 갑자기 한심하게 느껴졌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정숙 언니가 파마를 하러 오셨습니다. 파마를 하는 동안 저는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요즘 시내 미용실들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엄청 많던데 정숙 언니는 그래 비싸직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못 가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언니 그런데 우리 미용실도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우리 미용실은 지금이 좋아. 가격도 적당하고 편하잖아. 굳이 바꿀 필요 있어. 언니 말씀은 충고였지만 저는 그때 그걸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에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미용실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가격도 좀 올리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순이야,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손님들도 만족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달라. 우리도 변해야 해. 결국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금씩 바꿔나가기로 했죠. 먼저 조명부터 바꿨습니다. 형광등을 떼어내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달았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됐어요. 오랫동안 한 가격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올리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조금씩 올리면 되겠지. 먼저 염색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 5만 원 정도 받던 걸 7만 원으로 올렸어요. 커트도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새 가격표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괜찮을까? 손님들이 화내진 않을까? 첫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는데 가격표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염색을 하시고 계산할 때도 조용히 돈을 내셨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네.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이틀째 되던 날 정숙 언니가 오셨습니다. 언니는 가격표를 한참 보시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순이야, 가격 올렸구나. 네, 언니 요즘 재료비도 많이 올라서.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정숙 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비싸긴 하네. 그래도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올게.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올게. 가격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정 때문에 오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격 올려도 손님들이 계속 오네. 다음 주에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파마였어요. 7만 원 받던 걸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과감한 인상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내 미용실은 이것보다 훨씬 비싸잖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산하실 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을 열면서 한숨을 쉬셨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15년 단골이던 분이 염색을 하러 오셨어요. 계산을 하면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아, 그렇군요. 하고는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분은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바쁘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격 때문에 안 오시는 건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 가격 올랐다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금씩 오지 않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던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오셨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미용실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해. 그러면 새 손님들이 올 거야. 가격을 올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조금 줄었지만 매출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한 명당 더 많이 받으니까 일은 덜하고 돈은 비슷하게 버는 셈이었죠.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적은 손님에게 비싸게 받으면 되잖아. 그때쯤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을 올렸으면 뭔가 달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손님들이 돈값을 한다고 느껴야 하잖아. 그래서 염색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쓰던 제품은 한 통에 10,000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써온 제품이라 손에도 익고 손님들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용 재료상에 갔더니 새로운 제품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대형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한 통에 30,000원 정도 하는데 색이 훨씬 잘 나와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그래, 프리미엄 제품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가격 올린 게 정당화되겠지. 집에 와서 그 염색약으로 처음 손님 머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제품이랑 큰 차이는 없었어요. 색은 비슷하게 나왔고 지속력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프리미엄 염색약으로 바꿨거든요. 훨씬 좋을 거예요. 손님은 아, 그래요 하고 대답하셨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결과물이 예전이랑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프리미엄 제품 쓴다고 마치 그게 가격 인상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격을 올렸으면 서비스도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짓이었어요. 미용실에는 늘 믹스커피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라고요. 예전에는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웠어요.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신경 썼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커피가 떨어져도 며칠씩 그냥 뒀어요. 과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손님들이 눈치 보며 물어보셨습니다. 사장님, 커피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깜빡했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마트를 못 갔어요.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았던 겁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몇천 원짜리 커피랑 과자 사는 게 아까웠던 것도 있었고요. 염색 10만 원 받으면서 커피 한 잔 아끼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손님들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파마하러 오셨다가 3시간 동안 있으면서 물 한 잔도 못 드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일만 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시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던 게 기억나요. 더 나쁜 건 예약 시간을 안 지킨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약 시간을 철저히 지켰어요. 손님이 2시에 오신다고 하면 2시 정각에 시작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루즈해졌어요. 한 손님이 늦어지면 다음 손님도 기다려야 했죠. 어느 날 예약하고 오신 손님이 4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2시에 예약했는데요. 저는 얼굴도 안 붉히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앞 손님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런데 커피는 없었죠. 손님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셨지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도 그 후로 안 오셨어요. 나중에 다른 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미용실로 옮겼다고요. 예약 시간도 안 지키고 서비스도 별로래.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미용실 요즘 비싸졌대. 서비스도 예전 같지 않고.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니야. 그냥 손님들이 예민한 거야.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에 민감한 거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손님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괜찮아. 저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정숙 언니가 오신 날이었습니다. 언니는 파마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요즘 미용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더 따뜻했잖아. 지금은 뭔가 차가운 느낌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바쁘기도 하고 나이도 들어서 그래요. 그냥 핑계만 댔습니다. 정숙 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걱정스러웠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정숙 언니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경고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제 방식이 옳다고 착각했습니다. 가격 올리고 적게 일하면서 똑같이 벌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해 겨울 또 한 번 가격을 올렸습니다. 염색을 10만 원으로 맞췄어요. 커트는 2만 5천 원이 됐고요. 새 가격표를 붙이면서도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거죠. 가격 올리는 게요. 하지만 그게 제 무덤을 파는 마지막 삽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미용실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올해는 더 잘 될 거야. 가격도 안정됐고 이제 새 손님들이 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님은 점점 더 줄어들기만 했어요. 먼저 젊은 손님들이 안 왔습니다. 제가 바랐던 새 손님층이었는데 아예 오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시내 큰 미용실을 가지 동네 미용실은 안 왔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결국 남은 건 기존 단골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골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10년 넘게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러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손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은 아, 사장님 하고 난처한 듯 대답하셨어요. 잘 지내요. 그냥 좀 바빠서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도 알아들었어요. 다른 미용실로 옮겼다는 뜻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이 그냥 떠난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요. 며칠 후 우연히 그 손님을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명 다른 곳에서 한 거였죠. 저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민망했거든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이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분들이 조용히 떠났어요. 어떤 분은 이사 간다고 거짓말을 하셨고 어떤 분은 아프다고 하시며 안 오셨습니다. 다들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였죠. 정숙 언니만은 계속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실 때마다
지갑을 여시는 손이 느려지셨어요. 한숨을 쉬시는 것도 여러 번 봤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가격이 많이 부담되세요? 정숙 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 요즘 연금도 적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하지만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가 부담을 느끼면서도 정 때문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단골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인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정숙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한데 다음 주 예약 취소할게. 갑자기 일이 생겼어. 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언니 다음에 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정숙 언니는 한 달 동안 안 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언니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은 오시려나 하지만 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왜 안 와? 다른 데 다녀. 전화벨이 울렸지만 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언니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 단골이 말없이 떠났어요. 가장 오래 다니신 분이었는데, 가장 아껴주시던 분이었는데, 제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미용실 너무 비싸. 서비스도 별로래. 저는 그 소문을 직접 들었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거든요. 순이 씨가 요즘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가격만 올리고 예전만 못해.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욕심을 부렸고 서비스는 형편없어졌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내 모습인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단골들이 떠나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인터넷에서 지역 맘카페를 우연히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미용실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순이 미용실 비추천, 가격 너무 올랐음, 서비스도 예전만 못함,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인정. 차라리 시내 가는 게 나을 듯. 집에서 셀프로 하는 게 나아. 그 글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용실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손님 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미용실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손님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하루에 3명 오면 많은 날이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막막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 의자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한 달에 120만 원 내던 걸 18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60만 원이나 오르는 거였죠. 저는 건물주를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건물주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상가도 다 올렸어요. 여기만 예외일 순 없죠. 싫으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매달 180만 원을 내야 했어요. 거기에 전기세 30만 원, 재료비 5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고정비만 26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매출은 300만 원도 안 됐어요. 순이익이 4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였습니다.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빠듯했어요. 집 관리비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나가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하겠다. 더 큰 문제는 재고였습니다. 고급 염색약을 비싸게 사놓았는데 손님이 없으니 쌓이기만 했어요. 미용실 한쪽 구석에 상자째 쌓여있는 염색약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백만 원어치가 그냥 썩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쯤 동료 미용사 미경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야, 나 미용실 정리했어. 더는 못 버티겠더라. 미경 언니는 20년 넘게 미용실을 하던 분이었어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실력도 좋고 손님도 많았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폐업한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언니 미용실 잘 됐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경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잘 되긴. 요즘 다들 안 와. 가격은 비싸다고 하고 젊은 애들은 셀프로 하고. 이제 끝물이야. 언니 말을 들으면서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는 겁니다. 순이야, 너도 정신 차려. 이대로 가다간 너도 망해. 언니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미경 언니랑 달라. 단골도 많고. 하지만 그게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손님이 예약을 했습니다. 새 손님이었어요. 전화로 염색 예약을 하셨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새 손님이 오는구나. 하지만 그 손님이 오셨다가 가격표를 보더니 바로 나가버렸어요.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 손님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미용실 전체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 손님조차 가격에 놀라서 도망가는구나.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였어요. 생활비로 쓰다 보니 적금도 다 깨고 통장도 바닥났던 겁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미용실이 정말 안 돼.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통장을 봤습니다. 순이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거야?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뻔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죠.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으로 만든 제 잘못이었습니다. 정숙 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언니가 해주셨던 충고들이 떠올랐어요. 가격 너무 올리지 마. 손님 기분 좋게 가야 다시 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는 떠났고 다른 단골들도 다 떠났어요. 미용실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빈 의자들만 줄지어 있었고 조용했어요. 예전엔 손님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거점막감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초라했어요. 늙고 지친 얼굴에 희망 없는 눈빛, 40년을 해온 미용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소용없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름이 되었지만 미용실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손님은 더 줄어서 하루에 2명 오면 다행이었어요. 어떤 주는 일주일 내내 손님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한 달에 25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임대료 180만 원을 빼고 나면 7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전기세 재료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거지꼴이었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응, 잘 지내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알아차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결국 털어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요즘 미용실이 너무 안 돼서. 딸은 한참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게 힘들면 무리하지 마세요. 딸도 제가 그만두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한테도 전화해 봤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직장을 잃고 구직 중이었어요. 엄마 저도 요즘 힘들어요. 취업이 안 돼서. 엄마도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도 자기 걱정에 바빴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며칠 후 준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면접 준비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서.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아들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식한테 도움도 못 주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용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더는 못 버티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이제 그만해. 남편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40년을 해온 일인데 이제 뭘 하며 살지. 미용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고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였고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빚만 늘어날 뿐이었죠. 동네를 걸어다니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경비는 남자들만 뽑더라고요. 청소일은 체력이 딸릴 것 같았고요. 마트 계산원도 젊은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어느 날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되었는데 그날은 손님이 3명밖에 안 왔어요. 매출은 8만 원, 임대료도 못 내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을 해온 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가 직접 무너뜨린 거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가격을 올렸을까? 왜 서비스를 소홀히 했을까? 왜 정숙, 언니 충고를 무시했을까?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단골들한테 한 행동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고, 과자 리필 안 하고, 예약 시간 안 지키고,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정말 한심한 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저를 포기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어졌어요. 65의 나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이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괜찮아 하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티낼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고 미용실 문 여는 게 무서웠습니다. 손님 없는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복지관하고 아무 연락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의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미용실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복지관하고 같이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노인 요양시설하고 계약해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셔서 어르신들 머리를 해드리시면 돼요. 8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도 미용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도 한 달에 1번 가주시면 40만 원 드려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죠? 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네분들한테 추천받았어요. 박순희 원장님이 경력도 많으시고 실력도 좋으시다고 누가 추천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직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무엇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용실 운영 방식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여시는데 주 3일 정도만 여시고 나머지는 외부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요. 가격도 내리고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거였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까? 가격을 내린다는 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제안이 왔는데 남편은 자세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기회 같은데 해봐.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미용실을 주 3일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외부 일을 하기로요. 그리고 가격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염색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커트를 5만 5천 원에서 12,000원으로 낮췄어요. 새 가격표를 만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도 다시 챙기고 손님들한테 성실하게 대하기로요. 먼저 믹스커피와 과자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요. 미용실도 깨끗하게 청소했고요. 그리고 예약 시간을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첫 요양시설 방문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동행해 주셨어요. 시설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잘라드렸어요. 한 할아버지가 거울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해지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날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느낀 거였죠. 미용사로서의 자부심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외국인 여성들한테 기본 미용 기술을 가르쳐 드렸어요. 다들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미용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다시 챙기니까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미용실 문이 열리더니 정숙 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순이야, 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니가 오셨네요. 정숙 언니는 가격표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어머, 가격 내렸네.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려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야 정신 차린 거니? 언니 말씀이 뼈아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거였으니까요. 언니 머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정숙 언니는 거울을 통해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알아, 그래도 순이 언니니까 용서해 줄게. 대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 단골 몇 분이 다시 오시기 시작했어요.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미용실에서 150만 원 정도 벌고 외부 일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됐어요.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빚 걱정도 없었고 손님들한테 떳떳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용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북적이진 않았지만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 3일만 운영하니까 여유도 생겼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문을 열었는데 그날들은 예약으로 꽉 찼습니다. 손님들도 달라졌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제일 편하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니까 이야기도 잘 통했고 서로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젊은 손님을 유치하겠다던 제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요양시설 일도 잘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가는데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머리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예전엔 그런 마음을 잊고 있었죠. 오로지 돈만 생각했으니까요. 다문화센터 일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여성들한테 미용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 그분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한 베트남 여성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 머리도 자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했어요. 빚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기쁜 건 정숙 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였습니다. 언니는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언니가 말씀하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순이야, 그때 왜 그랬어? 왜 갑자기 욕심을 부린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미용실 보고 부러웠어요.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욕심이 문제였어.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뜨리면 누가 오겠어. 언니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5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 내 수준에 맞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 저는 동네 미용실이었는데 고급 미용실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둘째, 가격을 올리려면 서비스도 올려야 한다는 것. 저는 가격만 2배로 올리고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뜨렸어요. 커피도 안 채우고 예약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손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가격과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셋째, 단골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숙 언니가 여러 번 충고해 주셨는데 저는 무시했어요. 그분들이 오랜 세월 저를 지켜본 분들인데 그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진짜 스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 욕심은 독이라는 것. 제 모든 실수는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40년 쌓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5째,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 커피 한 잔, 과자 몇 개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쌓여서 신뢰가 무너진 거였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도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에도 조그맣게 적어서 붙여놨어요. 제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지난주에는 딸 지은이가 미용실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정말 좋아지셨어요. 딸이 말하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나 봐요. 지은아, 엄마가 정신 차렸어. 이제 괜찮아. 딸은 안심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취직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다행이야.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들도 제 걱정을 많이 했나 봅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남편은 요즘 주말에 미용실에 와서 청소를 도와줍니다. 예전처럼요. 순이야, 요즘 정말 좋아 보여. 나도 마음이 편해. 남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남편도 많이 걱정했을 텐데요. 어제는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밝아 보였어요. 예전처럼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생기 있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40년 경력도 욕심을 부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수준에 맞는 장사를 하세요. 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격을 올리려면 서비스도 같이 올리세요. 그리고 단골의 충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욕심은 독입니다.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챙기세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떳떳하고 보람차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손님들한테도 정성을 다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정숙 언니가 오셨습니다. 언니 머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언니가 다서 와주셔서, 그리고 제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언니는 거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이제 예전 내가 돌아온 것 같아. 계속 이렇게만 해. 네 언니, 약속할게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제가 대답하니까 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오늘도 미용실 문을 닫으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성실하게 살자.
작은 것 하나하나 정성껏 챙기자, 손님들한테 진심을 다하자,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미용사의 삶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 좀 쉬려다 통장이 반토막 났습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시장 가다 발 아파서 잠깐만 앉아 있으려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반년도 안 돼서 평생 모은 돈 중 절반 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위험 수치예요. 병원 가시면 수백만 원인데 이거 하나면 집에서 관리 가능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60 넘어 남편 잃고 몇 년째 혼자 사는 여자, 건강검진에서 경계수치 나온 사람, 자식 짐대기 싫어서 병원도 미루던 사람, 저는 평생 철물점 장부 정리하던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안 속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료 족욕 한 번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뿐이었어요. 간호사가 혈압계를 제 팔에 감더니 숫자를 보고는 잠깐 멈칫하더군요. 어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45에 90이에요. 혈당도 110 정도 나오는데. 경계 수치예요. 석 달 뒤에 꼭 다시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간 게 몇 년 전인데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병원 가보세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망설였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검사만 해도 수십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혹시 입원이라도 하면 어쩌나. 아들 태식이는 계약직이라 월급이 빠듯해요. 결혼도 못하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손 벌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만 관리해보자. 소금 덜 먹고 걷기 운동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건소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엔 버스 타고 가는데 그날은 날씨도 좋고 걸어야 건강에 좋다고 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발이 뻐근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무릎이 욱신거려요. 벤치라도 있으면 좀 쉬고 가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건물 유리창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군요. 무료 족욕 체험, 혈압 혈당, 무료 체크, 어르신 환영.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족욕이라니 따뜻한 물에 발 좀 담그면 시원하겠다. 게다가 혈압도 공짜로 재준다니 아까 보건소에서 높게 나왔는데 한 번 더 재봐야겠다. 그냥 잠깐 쉬다 가는 거니까 뭐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고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발 좀 쉬시고 가세요. 그 목소리가 참 다정했어요.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의자를 빼주고 가방도 받아주더니 물까지 따라줬습니다. 일단 혈압부터 재볼까요? 직원이 전자혈압계를 가져와서 제 팔에 감았습니다.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나더니 숫자가 떴어요.
어머니 혈압이 148에 90이네요. 조금 높으신데 괜찮으세요?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아까 보건소에서도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은 방치하면 무서운 거니까요. 근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이요. 일단 좀 지켜보려고요. 제가 대답하자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병원비 부담되시죠? 요즘 어르신들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족욕하시면서 좀 쉬세요. 발도 붓고 힘드셨죠? 직원이 족욕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더니 수건도 옆에 놓아줬습니다.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따뜻한 물이 발을 감싸며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편하시죠? 여기 매일 오셔도 돼요. 공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30분쯤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발 담그고 있으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처음이세요? 나 윤정숙인데. 나도 며칠 전부터 다니고 있어요. 여기 좋아요. 공짜로 이것저것 받을 수 있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들 알고 다니는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도 시원하고 혈압도 재봤고 물도 얻어 마셨으니 뭔가 이득 본 기분이었어요. 이틀 뒤쯤 다시 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집 앞을 나서는데 문득 그 족욕하던 곳이 떠올랐어요. 오늘도 발 좀 쉬고 갈까. 어차피 공짜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지난번 그 여직원이 저를 알아보더군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이리 앉으세요. 제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벌써 반갑다고 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누가 날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는 게 언제만이었나 싶었어요. 아들 태식이는 전화해도 엄마 나중에 하고 끊기 일쑤였거든요. 오늘은 저기 강 팀장님이 직접 봐드릴 거예요. 어머니 운 좋으신 날이에요. 직원이 손짓하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발 상태 한번 봐드릴게요. 족욕기에 발을 담그자 강 팀장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제 발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발이 많이 부으셨네요. 여기 보세요. 발목 이쪽이 붓고 발바닥도 딱딱해요.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요즘 자꾸 저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혈압 높으시다고 하셨죠?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혈액순환이랑 혈압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손으로 제 발을 지그시 눌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면 병원 가시면 물리치료 권할 거예요. 근데 물리치료 한 번 받으면 얼마 아세요?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가요. 그렇게 비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병원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예요. 여기선 공짜로 해드리니까 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있는데 누가 주물러 주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호강이 어디 있나 싶었어요.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강 팀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출석 잘하셨으니까 선물 드릴게요. 잠깐만요. 뭔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쌀이에요. 2kg짜리. 오늘 오신 분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공짜로 쌀을 준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쌀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그냥 준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떨떨해하며 받았더니 옆에서 윤정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여기 좋죠? 나도 지난주에 휴지랑 세제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면 이것저것 받을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 쌀 포대를 내려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했는데. 있긴 있네. 발도 시원하고 쌀도 받고 내일 또 가봐야겠다. 그날부터 화요일 목요일마다 그곳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수다도 떨고 차도 마시고 간식도 줬어요. 경로당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경로당은 가면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누구네 아들이 어쩌고, 누구네 며느리가 저쩌고 듣기 싫어서 안 갔는데 여긴 달랐어요. 젊은 직원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챙겨주고 오늘은 뭐 받나 기대하는 재미도 있고 혈압도 매번 재주니까 내가 건강관리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강 팀장이 제 생일이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달력에 체크해 둔다면서요. 생일 되면 작은 선물 드린다고. 정말요? 우리 아들도 내 생일 까먹는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아드님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우린 어머니들 생일 안 까먹어요. 강 팀장이 웃으며 수첩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게, 내 생일을 챙겨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강 팀장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 마사지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시중에서 10,000원 넘게 주고 파는 건데 오늘 오신 분들께만 특별 가격 5,000원에 드려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 살게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이 와 어머니 센스 있으시다. 잘 사셨어요. 하면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뭔가 사고 싶어지더군요. 5,000원이면 비싼 것도 아니고 나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요. 강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거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집에서 매일 쓰시면 발 건강 완전 좋아져요. 계산대에서 5,000원을 내며 생각했습니다. 쌀도 공짜로 받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사줘야지. 그동안 족욕도 공짜로 받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발 마사지기 샀어. 5,000원밖에 안 했어. 거기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잘해줘. 당신 없어도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데 다니지도 않았을 텐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족욕 가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아침부터 옷 챙겨 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윤정숙 할머니랑도 친해졌습니다. 거기서 만나면 같이 앉아서 수다 떨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강 팀장이 앞에서 뭔가 박스를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찜질팩인데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아픈데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릎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다 쓸 수 있어요. 시중에는 5만 원인데 오늘만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요?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좀 비싸네. 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싸 보이시죠? 근데 병원 가서 찜질 한 번 받으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번에 2만 원도 넘어요. 이거 사시면 집에서 몇백 번 쓸 수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훨씬 이득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도 요즘 무릎이 쑤시는데 찜질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도 하나 살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윤정숙 할머니가 제 팔을 툭 쳤어요. 경자씨 3만 원이나 하는데 괜찮아요? 지난번에 5,000원짜리도 샀잖아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니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데 강 팀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첫 구매하셨어요. 박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따라 쳤어요.
그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윤정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경자 씨 요즘 거기서 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나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자꾸 뭘 사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나도 조심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만 사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찔렸습니다. 일주일 뒤 또 갔습니다. 강 팀장이 이번엔 발찜질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거예요. 발찜질기인데 집에서 TV 보면서 발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혈액순환에 최고예요. 어머니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꼭 쓰셔야 해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혈압, 내 얘기잖아. 원래 15만 원인데 오늘은 8만 원만 받을게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8만 원 좀 비싸다 싶었지만 혈액순환에 좋다니까 솔깃했어요. 병원비 생각하면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살게요. 또 손을 들었습니다. 윤정숙 할머니가 제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경자 씨, 나 오늘 그만 올 것 같아요. 자꾸 돈 쓰게 돼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이는 자식들이 자주 와서 외롭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나는 혼자 사니까. 여기라도 와야 사람 구경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산하면서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구매하셨네요. 역시 센스 있으세요. 이거 진짜 잘 사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가 날 칭찬해 주는 게 얼마만인지.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보니까 8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좀 비싸긴 한데. 뭐 어때? 건강이 우선이지. 병원비보다 싸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주에 갔더니 윤정숙 할머니가 안 보였어요. 어디 가셨나요? 제가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아, 정숙 씨요? 요즘 안 오시네요. 어머니는 꾸준히 오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나간 자리에 강 팀장이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숙 씨 안 오시니까 허전하시죠? 그래도 어머니는 꾸준히 오셔주셔서 저희가 힘이 나요. 어머니 안 오시면 저희 진짜 힘 빠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있구나. 윤정숙 할머니는 똑똑해서 일찍 빠져나갔구나. 그 생각이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거기 가는 게 좋았으니까요. 정숙이가 안 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조교 가는데 강 팀장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알고 계세요? 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생일이잖아요. 강 팀장이 뒤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생일 축하드려요. 봉투를 열어보니까 손글씨로 쓴 생일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경자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세요. 강민수 드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생일을 진짜 기억하고 있었구나. 손으로 쓴 카드까지 준비했다니. 우리 태식이도 내 생일 까먹는데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아드님 바쁘셔서 그러시겠죠. 강 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어머니 절대 안 잊어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특별한 분이시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특별한 분이라니.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었나? 자리에 앉아서 혈압을 재는데 강 팀장이 숫자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지난주보다 좀 올랐어요. 150에 95예요. 이나 올랐는데 괜찮으세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위험해요. 강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떡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하는데 가기 싫으시죠? 강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 많아요. 병원비 부담되시니까. 그렇죠. 검사만 해도 돈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특별히 좋은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강 팀장이 일어나더니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리 온열기였어요. 무릎부터 발목까지 감싸는 긴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이거 쓰시면 다리 혈액순환 확 좋아져요. 혈액순환 되면 혈압도 안정되고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근데 병원은 한 번에 몇만 원씩 받잖아요. 이건 한 번 사시면 평생 쓰는 거예요. 얼마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는 150만 원인데요. 강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는 저희 VIP 고객이시니까 특별히 90만 원만 받을게요. 90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 보이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병원 물리치료 한 번에 3만 원이라고 치면 30번만 가면 90만 원이에요. 이건 몇백 번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 혈압 지금 위험 수치예요. 강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90만 원은 큰 돈인데, 하지만 병원비 생각하면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 팀장이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혈압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약 먹고 병원 다니고 했는데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때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강 팀장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재고가 딱 3개밖에 없어서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내일 되면 다 나갈 거예요. 강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오늘 안에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하려고 일어섰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나 살게요. 그 온열기.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할머니도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저도 살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강 팀장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역시 정말 현명하세요. 이거 진짜 잘 사신 거예요.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90만 원.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12개월 할부도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 팀장이 물었습니다. 할부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요. 부담 없으시죠? 강 팀장이 웃었습니다. 7만 원이면 국민연금에서 나가도 남겠다 싶었어요. 그럼 할부로 할게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한 걸까? 너무 큰 돈을 쓴 건 아닐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 아끼는 거니까 내가 건강해야 태식이한테 짐 안 되니까. 며칠 뒤 택배로 온열기가 왔습니다. 상자를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크더군요. 거실 한쪽에 두고 매일 사용했어요. 솔직히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거? 그 정도였어요. 근데 90만 원이나 줬는데 효과가 없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족욕 갔습니다. 강 팀장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온열기 잘 쓰고 계세요? 효과 어때요? 좋아요.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90만 원 썼는데 안 좋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역시 어머니는 현명하세요. 강 팀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혈압을 재는데 이번엔 또 숫자가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은 148이에요. 지난주보다 2 내렸네요. 온열기 쓰신 효과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잘 산 거네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쓰세요. 강 팀장이 웃었습니다. 그날 강 팀장이 또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엔 커다란 매트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제품이에요. 전신 온열 매트인데요. 침대에 깔고 주무시면 돼요. 온몸 혈액순환에 최고예요.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려요. 제 귀가 또 솔깃해졌습니다. 전신이라니 다리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네. 이건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 넘는 제품인데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VIP 고객님들께만 600만 원에 드려요. 600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죠. 솔직히 비싸요. 강 팀장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병원 입원하시면 하루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하루에 몇십만 원이에요. 만약에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시면 입원비만 몇백만 원 나가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혹시 내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게다가 어머니 건강하셔야 아드님이 마음 편히 일하시죠. 자식 짐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강 팀장이 제 마음을 꿰뚫는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나 아프면 태식이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거예요. 건강 투자. 이게 제일 확실한 투자예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6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이 있긴 하니까 할부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12개월 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예요. 강 박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만 원, 그 정도면 국민연금이랑 남편 유족연금 합치면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살게요. 제 입에서 또 말이 나왔습니다. 강 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이건 진짜 평생 쓰실 수 있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카드를 건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600만 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강 팀장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병원비 생각하면 이게 나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큰 결심했어. 건강관리 제대로 하려고 전신 매트 샀어. 비싸긴 한데 필요한 거야. 나 건강해야 태식이 걱정 안 하잖아.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카드는 긁었고 물건은 며칠 뒤 도착할 거였으니까요. 전신 매트가 배달된 날 택배기사 2명이 와야 할 정도로 상자가 컸습니다. 거실 한쪽 벽을 다 차지하더군요. 매일 밤 그 위에 누워서 잤어요. 따뜻하긴 했는데 600만 원의 효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비싼 만큼 좋은 거겠지. 건강 투자니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족욕 갔습니다. 강 팀장이 반갑게 맞아주더니 혈압부터 재자고 했어요.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나더니 숫자가 떴습니다. 어머니 오늘 혈압은 괜찮네요. 146 정도예요. 근데 혈당을 한번 재볼까요? 요즘 혈당 재보신 지 오래되셨죠? 그러게요. 보건소 간 게 언제였더라. 몇 달은 된 것 같았어요. 손가락 끝을 살짝 찌르더니 피를 한 방울 짜냈습니다. 기계에 대고 잠깐 기다리더니 강 팀장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혈당이 120 넘었어요. 이거 위험한데요. 공복 혈당이 이 정도면 당뇨 경계예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갔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방치하시면 안 돼요. 당뇨 오면 진짜 큰일 나요. 강 박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혈압도 높으신데 혈당까지 이러시면 그럼 어떡해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병원 가셔야죠. 근데 가기 싫으시죠? 강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뇨 검사하고 약 처방받고 하면 돈 엄청 들어가요. 게다가
평생 약 먹어야 하고, 평생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당뇨는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강 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엔 손 쓸 수 없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혈액순환이 핵심이에요. 혈당도 혈압도 결국 혈액순환 문제거든요. 강 팀장이 일어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뒤 직원 2명이 큰 기계를 끌고 나왔습니다. 사람 키만한 기계였어요. 뭔가 병원에서 본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리미엄 혈액순환 관리기예요. 강 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 앉으시면 발부터 다리, 허리, 등, 팔까지 전신 혈액순환을 동시에 관리해줘요. 의자처럼 생긴 기계에 앉는 부분이 있었고 팔, 다리를 넣는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강 팀장이 권했습니다. 앉아보니까 팔과 다리가 부드럽게 눌렸다 풀렸다 했어요.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때세요? 기분 좋으시죠? 이게 혈액순환 되는 거예요. 강 팀장이 웃었습니다. 하루 30분씩만 쓰시면 혈압도 혈당도 관리돼요. 병원 안 가셔도 돼요. 이거 얼마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의자를 당겨 제 앞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는 의료기기급이라서 몇 천만 원 해요. 근데 어머니는 저희 최우수 고객이시잖아요. 특별히 해드릴게요. 얼마인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3,500만 원이에요. 강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3,5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큰 돈이잖아요. 비싸죠. 저도 알아요.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당뇨 오면 평생 병원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달에 약값만 몇십만 원이에요. 1년이면 몇백만 원, 10년이면 몇천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중풍이라도 오시면 어쩌려고요? 강 팀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 고모가 혈압 관리 안 하다가 중풍 왔어요. 지금 반신불수예요. 요양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어머니 아프시면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아드님이에요. 강 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건강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태식 씨가 짐지는 거예요. 효자 아들 괴롭히고 싶으세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식이는 그냥 자기 인생 살면 돼요.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럼 지금 투자하셔야죠. 3,500만 원이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어머니 평생 건강 생각하면 싼 거예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였더라. 지금까지 쓴 거 빼면 어머니 고민되시죠? 강 팀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12개월 할부 가능해요. 한 달에 한 290만 원 정도예요. 290만 원, 국민연금이랑 유족연금 합치면 될 것 같았어요. 빠듯하긴 하지만, 근데요, 어머니 강 팀장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재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다른 분이 예약하셨는데 오후 3시까지 결제 안 하시면 어머니 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20 아니에요. 지금 결정해야 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래요. 이거 인기가 너무 많아서. 강 팀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살게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강 팀장이 벌떡 일어나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경자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박수. 직원들이 우르르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따라 쳤어요. 어머니 최고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이거 평생 쓰세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3,500만 원.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결제해 본 적이 없었어요. 12개월 할부 맞으시죠? 직원이 단말기를 조작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영수증이 길게 나왔어요. 그걸 받아들고 있는데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참, 어머니 이거 설치하려면 기사가 집에 가야 하는데 출장비가 좀 들어가요. 한 15만 원 정도요. 설치비요? 그것까지 내야 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이게 워낙 큰 기계라서요. 미안해요. 어머니, 강 팀장이 미안한 척 했습니다. 이미 3,500만 원 썼는데 15만 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것도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거 쓰실 때 물티슈 패드가 필요한데요. 위생 때문에 직원 한 명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한 박스에 8만 원인데 한 달 쓸 분량이에요. 그것도 샀습니다. 이미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AS 패키지 등록하시면 3년간 무상 수리되는데요. 이게 29만 원이에요. 근데 오늘 등록하시는 분들은 19만 원만 받아요. 그것도 했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볼 정신도 없었어요. 계산서를 보니까 3,500만 원에 이것저것 더해져서 거의 3,7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수증을 계속 보고 또 봤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건강관리 제대로 하면 병원 안 가도 돼. 태식이 지 만들 수 있어. 잘한 거야. 그렇게 100번도 넘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남은 돈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큰 결심했어. 비싸긴 한데 필요한 거야. 나 건강해야지. 당신 없는데 내가 쓰러지면 태식이가 어떻게 혼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기사가 왔습니다. 기계가 너무 커서 거실 한쪽을 다 차지했어요. 소파도 밀고 TV도 옮겨야 했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기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루 30분씩 쓰시면 돼요. 앉아서 작동시키니까 팔다리가 눌렸다 풀렸다 했어요. 따뜻하긴 한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3,700만 원이나 줬는데 효과가 없을 리 없다고 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기사가 가고 난 뒤 거실을 돌아봤어요. 온열 매트, 다리 온열기, 그리고 이 큰 기계까지 집이 병원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너무 큰 돈을 쓴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나갔고 물건은 집에 있었으니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절대 안 사. 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기계가 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태식이었어요. 엄마, 나 태식이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받은 지 오래됐잖아. 내가 병원 예약 좀 해줄게. 회사에서 건강검진 지원해주는 거 받았거든.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건강해. 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보건소에서 경계 수치 나왔다며.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가봤어? 태식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병원비 낼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자. 정말 괜찮다니까. 나 요즘 관리 잘하고 있어. 제가 말했지만 태식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 나 내일 가서 예약할게. 병원비 내려면 엄마 통장 계좌번호 알려줘. 아, 그건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왜? 계좌번호가 뭐가 어려워? 잠깐만.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보낼게.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현금으로 줄게. 제가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보호자로 등록돼 있어서 조회 가능한데 잠깐만. 태식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멈췄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엄마, 태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에 돈이 왜 이래? 원래 억 단위 있었잖아. 지금 몇 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어디 이상한 데 투자한 거야? 태식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야, 사기 아니야.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제가 변명했습니다. 뭘 샀는데 그렇게 큰 돈이 나간 거야? 나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태식이가 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태식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을 보는 순간 태식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기계, 온열 매트가 깔린 바닥 구석에 쌓인 상자들. 이게 다 뭐야? 태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건강관리 기구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이가 한 발 한 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쪽에 쌓인 상자들, 발찜질기, 다리 온열기, 아직 뜯지도 않은 물티슈 박스들. 엄마 이게 다 얼마야? 태식이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필요한 거야. 내가 건강해야 너한테 짐 안 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짐? 태식이가 웃었습니다. 이게 짐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 날리는 게 짐이지. 이건 날리는 게 아니야. 투자야. 건강 투자.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식이가 TV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묶음이 나왔어요.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5,000원, 3만원, 8만원, 90만원. 태식이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600만원. 그리고 이건 3,700만원? 태식이가 영수증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미쳤어? 3,700만원짜리 기계를 샀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혈액순환 관리기인데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태식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샀어? 태식이가 영수증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시장 건너편 건물에 있는 곳이야. 족욕도 해주고 혈압도 재주고. 제가 말했습니다. 족욕? 태식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설마 그 홍보관 다닌 거야? 응, 거기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태식이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엄마 그게 사기야.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 노인들 상대로 무료로 족욕해준다고 해서 끌어들이고 비싼 거 팔아먹는 거. 아니야. 거긴 진짜야. 강 팀장님이 얼마나 친절한데. 제가 반박했습니다. 강 팀장? 태식이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다 상술이야. 엄마 생일 기억해주고 어머니 하는 거. 다 물건 팔려고 하는 짓이야. 아니야. 진짜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제대로 말 안 통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아. 난 안 당했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태식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사는지 알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거 입고 데이트도 못해서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엄마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태식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는 지금 나 몰래 몇 천만 원을 날린 거야. 태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아? 아빠가 30년 넘게 철물점 하면서 손 닳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야. 알아. 나도 알아. 제가 흐느꼈습니다. 그럼 왜 이래? 왜 병원비 아깝다고 안 가면서 이런 쓸데없는 데는 몇 천만 원을 쓰는 거야? 태식이가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야. 내 건강 관리하는 거야. 제가 맞섰습니다. 엄마, 태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발 씻는데 1,000원도 안 들어. 족욕 한 번 하는데 돈 안 들어. 근데 거기서 몇 천만 원 쓴 거야.
정신 좀 차려.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거 다 환불받아야 해. 태식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나랑 같이 가자. 당장 환불 요구할 거야. 안 돼. 환불 안 해.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태식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이제 엄마 말 안 들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태식이가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에 박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식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태식이 말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태식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정숙이었어요. 경자씨, 지금 당장 TV 틀어봐. 정숙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틀어봐. 9번 채널. 정숙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관 사기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무료 족욕과 건강검진을 미끼로 노인들을 끌어모은 뒤고가의 건강기기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제가 다니던 그곳이었습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무료 족욕과 혈압 측정을 제공하며 노인들의 신뢰를 얻은 뒤 단계적으로 고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강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어르신들 외로우시니까 친절하게 대하면 다 믿으세요. 생일도 챙겨드리고 이름도 불러드리고 제가 받았던 생일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판매한 제품들은 시중가의 몇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숙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자씨, 들려? 우리 다 당한 거야. 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는 이번 가구 이상해서 안 갔거든. 그때 경자씨도 같이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숙이가 한숨 쉬었습니다. 경자씨 얼마나 샀어? 많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불받아야 해. 지금 당장 거기 가봐. 정숙이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어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간판도 내려져 있었고요. 저기요, 문 좀 열어요. 한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돈 돌려줘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왔어요. 거기 며칠 전에 다 빠져나갔어요. 짐 싸서 다 갔다고요. 그럼 우리 돈은요?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몰라요.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2천만 원 날렸어. 퇴직금 반이 날아갔다고. 나는 1,500만 원. 할머니 한 분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쓴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텅 빈 건물 앞에 섰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식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태식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아,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당한 거 맞아. 태식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TV에 나왔어. 뉴스에. 제가 울먹였습니다. 환불도 못 받아. 다 도망갔어. 태식이도 울었습니다. 우리 둘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한참 뒤에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물건들 정리하자. 쓸 수 있는 건 쓰고 안 쓰는 건 중고로라도 팔아보자.
정말 미안해.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됐어. 엄마. 태식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정리하자.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태식이랑 같이 집을 정리했어요. 큰 기계는 중고로 내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7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에도 안 팔렸어요. 온열 매트도 다리 온열기도 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비자 상담센터에도 전화해 봤습니다. 환불은 어렵다고 했어요. 회사가 폐업했고 연락도 안 된다고요. 결국 방 한쪽 구석에 쌓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물건들이 그냥 짐이 돼버렸어요. 정리하면서 영수증을 다 모아봤습니다. 총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봤어요.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 제가 7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반이 사라진 겁니다. 태식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생각해.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그만 생각해. 제가 울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건강한 게 다행이야. 태식이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5천만 원을 다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려. 며칠 뒤 정수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자 씨 괜찮아? 얼마나 잃었어? 많이.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정수기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때 같이 끊을 걸 그랬어. 정수기는 현명했어. 이번 가구 바로 알아챘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자주 와서 외롭지 않았으니까. 경자 씨는 혼자 계시니까 더 의지하게 됐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외로웠어요. 누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5천만 원,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 통장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도 안 남아 있어요. 5천만 원 넘게 날렸으니까요. 거실 한쪽엔 여전히 그 큰 기계가 서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버리기도 아까워서 그냥 두고 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일부러 치우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걷습니다. 혼자서요. 공짜 족욕 같은 거 찾지 않고 그냥 제 발로 걸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경로당에도 가끔 들릅니다. 예전엔 경로당이 재미없어서 안 갔는데 지금은 달라요.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경자 씨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태식이는 요즘 주말마다 집에 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요. 엄마 밥 먹었어?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태식이가 병원 예약을 해줬습니다. 내과 정밀검진이요. 검진비는 태식이가 냈어요. 엄마 이제 아프면 바로 말해.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태식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굴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됐어. 엄마 지나간 일이야. 태식이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나도 배웠어. 나도 엄마한테 더 신경 써야겠다고. 검진 결과 혈압은 여전히 높았지만 약을 처방받았어요. 한 달에 약값이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10,000원이요? 그 몇천만 원짜리 기계보다 10,000원짜리 약이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어제는 시장에 장 보러 갔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다가 문득 그 건물 앞을 지나게 됐어요.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가득했어요. 한참을 그 앞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었나?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여기 사기꾼들이 있던 곳이래요. 노인들 상대로 나쁜 짓 했다던데.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거기 다녔거든요. 그래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많이 잃으셨어요? 많이요. 제가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이런 데가 또 생겼다던데 조심하세요. 어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쪽 건너편 상가에.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도 무료로 뭘 해준다면서 어르신들 모으고 있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생긴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제발 거기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무료는 없어요. 공짜는 절대 없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안 가요. 자식들이 자주 와서 외롭지 않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외로우면 가게 돼요. 누가 날 챙겨주고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빠지게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외로워서였어요. 누가 날 봐주고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돈 쓰는 곳만 환영받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 결국 나중에 더 큰 걸 받아가려는 미끼였다는 것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윤정숙이 이번 가구 끄는 것, 점점 비싼 물건이 나온 것, 오늘만 특가라는 말, 재고 얼마 없다는 협박. 하지만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돈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혼자 살면서 외로웠어. 태식이는 바쁘고 친구들도 다 자기 자식들이랑 바쁘고 나만 혼자인 것 같았어. 그래서 누가 날 챙겨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생일 기억해주고 그게 다 거짓이었는데도 말이야. 이제는 알아. 진짜 날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태식이가 바빠도 나 걱정하고 병원비 내주려고 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베란다에 놔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뭐하고 살지? 남은 돈으로 알뜰하게 살아야죠. 국민연금이랑 유족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큰 욕심 안 부리면요. 태식이한테 짐 안 되게 건강관리 잘하고 병원 정기적으로 다니고 약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저처럼 당하는 분이 없도록요. 어제 경로당 가서 말했어요. 무료로 뭘 해준다는 곳 조심하세요. 족욕이든 혈압제기든 공짜는 없어요. 나중에 몇 배로 받아가요. 경로당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조심해야지. 한 분이 말했어요. 경자 씨 용기 있네. 자기가 당한 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부끄러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또 다른 분이 당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료는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 나중에 더 큰 걸 받아가려는 미끼예요. 이번 가보고 이상하면 바로 끊으세요. 윤정숙처럼요. 계속 다니면 저처럼 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숨기지 마세요. 부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상의하세요. 오늘만 특가, 재고 얼마 없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어머니 하면서 생일 챙겨주고 이름 불러주는 거 다 상술이에요. 진짜로 날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로우면 경로당 가세요. 복지관 가세요. 진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돈 쓰는 곳에서는 환영받아도 그건 가짜예요. 돈이 떨어지면 그 환영도 사라져요. 지금도 이런 곳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서요. 건강체험관, 힐링센터, 웰빙클럽. 이름은 달라도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조심시켜 드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우신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5천만 원 넘게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싼 값을 치렀죠. 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네요. 내일은 태식이가 온대요. 같이 밥 먹자고요. 그게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큰 기계도 비싼 온열기도 없지만 아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제일 따뜻해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 곁에 계세요. 외로워도 이상한 곳 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